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왔다가 다시 집에 가는 지 이제 얼마 안 됐죠? 자, 여러분들 반드시 T노트 잘 작성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선생님이 미리 제시해 준 역사 논술 시험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올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맨 마지막 수업 시간대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명심해서 준비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바로 개항이 있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외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이제 조약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거에 대한 반발, 즉 해외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과 갑자기 조약을 맺는 거에 대한 반발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있긴 있었겠죠. 바로 그런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민중들이 어떻게 활약을 해 나갔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항을 두고서 이른바 보수파와 그다음에 진보파들이 어떻게 활약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인트 4페이지에 바로 위정척사운동이 일어나다를 보면, 자, 먼저 1번 위정척사운동이다. 위정척사, 즉 위정, 바로 정학, 즉 뭐라고 할까, 바른 학문을 위한다, 바른 학문을 위한다,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른 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성리학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척사,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사로운 학문, 좀 말이 안 되는 사이비 학문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위정척사는 바로 성리학을 숭상하고 서양 학문을 반대하겠다는 말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바로 성리학 등, 자, 밑줄칩니다. 조선의 전통 질서 수호를 주장을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면서도 동그라미 2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었던 서양의 종교가 있었죠. 이 종교의 이름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바로 이 천주교 및 서양 문화를 배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바로 천주교 및 서양 문화를 배척하며, 자, 그래서 다음 줄에 보면은 교류를 반대, 척사하자는 운동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있었던 이 운동은 결과적으로는 내용을 봤을 때 조선시대 때의 통치 이념이 바로 성리학이죠. 성리학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성리학은 사실은 신문제를 옹호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사회체제는 조선시대 때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얘기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봉건시대 때의 시스템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만은 바로 무엇이냐? 봉건시대로 돌아가자니까 봉건시대에 대해서 친하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했죠. 바로 친봉건 적어주세요. 봉건의 그런 시스템하고 친하게 하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는 바로 외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동그라미 2번 반외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반외세. 앞으로 운동들의 몇 가지는 바로 이 친봉건, 반외세 혹은 반봉건, 친외세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선생님이 표시를 할 거니까 여러분 그 점 명심해서 봐줄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즉 이해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보통은 고루하고 나쁜 것이다,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가끔 가다 보면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진보가 옳은 것이고 보수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위정척사 운동도 굉장히 옳은 것이 있었고 우리 민족의 의견을 대변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시대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먼저 동그라미 2번에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 자, 별표 2개 찍기 바랍니다.
1860년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었던 연도수 중에서 강화도 조약이 몇 년도였었죠? 바로 1876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1860년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누가 권력을 잡았을 때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을 땐 당시 이른바 이 위정철사파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척화주전론, 이항로와 그 다음에 기정진과 같은 그런 분들이 당시에 서양 오랑캐와 교류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 운동을 펼쳤고, 이 분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제야에 있었던 우리나라 유학자들에게 굉장히 지지를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배계층의 상당수는 전부 다가 이 이항로, 기정진과 같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아니었겠지만 흥선대원군이 양반층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로 계속해서 건자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사실은 이런 면도 있었던 거예요. 즉 양반층의 경우에는 사회의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개혁 정책을 펼쳤던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부 다가 양반층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양반층들이 전부 다가 바로 이 흥선대원군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 이전에 있었던 정권인 세조 정권의 경우에는 서양 오랑캐가 계속해서 침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처 같은 것을 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흥선대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식민양요라든가 병민양요와 같이 서양 오랑캐라 볼 수 있었던 프랑스와 미국의 군대와 싸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물러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양반층을 다치게 한다고 하더라도 양반층을 아예 없애버리는 사회개혁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흥선대원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이분들은 이때 당시에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양반들이 줄을 좀 잘못하죠. 바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바로 제야 유생계의 바로 대표적인 그런 대표라고 볼 수 있었던 면함 최익현이라고 하는 선생이 흥선대원군을 물러가라고 요청을 했고, 면전 앞에서 물러가라고 요청을 했고, 이것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물러가게 되면서 고종이 친정을 했지만 사실은 고종은 양반들이 바로 조선의 시스템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고종은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일본의 웅룡호가 강화도 앞에서 대포 몇 방 빵빵 쐈다고 거기에다가 항복을 해버렸다. 이것은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그래가지고서 1870년대에는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됐죠.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의 무력을 일단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때 당시에 개항을 했었어요. 하지만 거기다 플러스 국내에다가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 먼 옛날 일본하고 어쨌든 간에 외교 관계가 있지 않았었냐. 그런데 몇백 년 동안 이게 좀 임진왜란 이후에 잠깐 또 회복이 되긴 했었지만 조선통신사요. 하지만 그 다음에 한 100몇십 년 동안 당시에 일본과의 관계가 좀 끊어지게 됐었던 것을 다시 복원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변명을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면함 최익현 선생은 다음과 같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허리춤에다 도끼를 들고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목을 잘라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종에게 이제 건의를 합니다. 이것은 빈칸에 적혔습니다. 최익현 1870년대는 개항 반대 운동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외양 일체론, 즉 무슨 말이냐? 이들은 밑에 나와 있는 역사 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그분이 바로 최익현 선생이세요.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나 실은 서양 도적입니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악한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교육하는 속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최익현 선생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요. 사실은 저들과 같이 교류를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건들은 바로 그 한도가 정해져 있는 물건들이다. 즉 생산하는데 바로 그 끄트머리가 있는, 즉 예를 들면은 쌀 같은 걸 생산한다고 한다면 1년에 한 번밖에 수확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서 일본에다 갖다 팔면 그럼 일본에서부터 사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공산품이란 말입니다. 공산품은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무한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식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산물 이런 거 같은 것을 일본에다 팔면 일본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가로서 바로 자기네들이 만들었었던 이제 공산품들을 판매하니 이것을 서로 교류하다 보면 한도가 있는 조선의 것이 순식간에 동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똑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조선의 경제가 마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자, 최익현 등이 일본과 서양을 그래가지고서 이 당시에 일본과 서양을 같이 보면서 그러면서 일본과의 교역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이때 당시에 일본과 교역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최익현은 그 자리에서 잘려가지고 다른 데로 귀향을 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제야에서 활동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 이제 1880년대쯤에 이른바 김홍직이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것이죠. 바로 일본에게서부터 강화도 조약을 개정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과정 중에서 돌아오다가 바로 황준센의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갖고 왔었다고 했었잖아요. 혹시 기억납니까? 조선 책략의 내용? 바로 친중국, 그 다음에 결일본, 그 다음에 연미국, 그렇게 한다면 어디를 막자? 바로 러시아를 막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커다란 위험이라 볼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만소는 이 조선 책략이 들어오게 되자 고종이 바로 이 조선 책략을 국내에 있는 모든 유생들이요 바로 세계 정세에서 눈 좀 떠라 라는 의미에서 이걸 많이 복사해가지고서 많은 유생들에게 전부 다 나눠줬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만소는 다음과 같이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요. 아니 전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란 말입니까? 첫 번째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에 쓰여진 말을 보면 첫 번째 중국과 친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중국.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친중국은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중국하고 얼마나 더 친해집니까? 매년마다 중국의 수도로 바로 사신을 보내가지고서 조공을 마치고 있는데 그 이상 도대체 어떻게 친이라는 말입니까? 이건 이미 하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일본, 즉 일본이라고 한 나라는 솔직히 요사한 나라입니다. 바로 임진왜란 때의 아픔이 아직까지 완전히 가시지도 않았고 강화도 조약에서의 문제점도 있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일본을 언제 우리나라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미국, 즉 미국과 같이 연합을 하자고 하는 얘기였었죠. 바로 이 연미국에 대해서 이만소는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입니다. 근데 남의 말만 믿고서 덜커덕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 약속을 했다가 우리나라가 되게 허약한 것을 알고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리나라가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을 갑작스럽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들어주지 못하면은 바로 우리나라를 적대시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이건 맞는 말 아닙니까? 자, 그리고 다음에 러시아를 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만소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청나라 쪽에서는 러시아를 막자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조선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라고 한 나라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나라 말만 덜커덕 믿어가지고서 미국과 청나라와 일본과 같이 손잡아서 러시아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러시아가 열받아가지고 조선을 침공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하면서 먼저 적겠습니다. 이만손 등이 빈칸에 적겠습니다. 조선 책량, 조선 책량. 조선 책량 유포에 반발하면서 집단 상소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 또 적겠습니다. 조선 책략에 나온 국제 정세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처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리학적으로 덕을 굉장히 많이 쌓읍시다. 굉장히 많이 쌓아가지고서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게 된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덕적으로 군자의 나라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우러러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추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성문자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국제 외교 관계에서 그게 통할까요? 이것은 정말 좀 안타까운 얘기죠.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분들이 지적했었던 사항은 굉장히 현명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때 당시 이만선 선생은 바로 이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그런 10,000명이 서명한 상소문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려가지고서 국왕에게 바로 이제 상소문을 올려서 이제 조선 책략에 따른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을 반대를 하죠. 하지만 이것도 전부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미 조선은 다 조약 맺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정말 안타깝게도 불평등 조약을 다 맺어버렸다는 걸 그것이 뒤에 커다란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는 1890년대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1890년대에 일어났었던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이 하나 터졌었죠. 뭡니까? 바로 동학농민운동 1894년, 그리고 청일전쟁, 그리고 가보개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 해가 을민년이에요. 을민년이면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을미사변이 터지게 됩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되자 이때 당시에 이 선생들은, 이 위정청사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다 나라 망하겠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넉넉해서 그냥 나라가 망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죠. 하지만 이분들은 당시에 정말 맨 땅에 흙을 쥐고서라도 백성들과 같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적들과 싸움을 대판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1890년대에 항일 의병운동을 펼치게 됐던 것이죠. 이른바 민중들과 같이 결합해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항일 의병운동을 이때 당시에 시행하게 되면서 열심히 활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위정척사운동은 굉장히 커다란 의의가 있어요. 동그라미 3번의 의의는 외세의 정치적, 경제적 침략에 맞서가지고서 바로 자주적인 운동을 펼쳤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별표 1개. 그리고 이것은 이 위정척사운동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으켰었던 의병운동을 계승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중에 하나인 바로 의병운동으로 계속해서 계승이 되게 됩니다. 빈칸에 적혔습니다. 의병운동. 자, 그 다음에 4번 이모군란이 일어나다와 같은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별표 1개 반. 바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 있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바로 일본으로 심한 양곡 유출로 인해 가지고서 쌀값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지난 강화도 조약에서 쌀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을 해줬잖아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쌀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돈은 벌긴 했는데, 근데 그 돈도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좀 뭐라고 할까 손해보는 그런 형태로 돈을 벌고 있었고, 거기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쌀들이 상당수가 일본으로 건너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쌀을 갖고 있었던 지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쌀을 많이 생산했던 지주 같은 사람들은 돈 좀 벌었겠죠. 근데 문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국내에 이제 쌀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쌀을 예전보다 훨씬 더 못 사 먹게 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굉장히 힘든 지경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동감 1번. 동감 2번은 그리고 그 쌀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건너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동감 2번 반일 감정이 격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감 3번 그때 당시에 도시의 하층민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의 인구가 되게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방에 인구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한 숫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고 먹고 살 수 있는 땅덩어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살 곳을 찾기 위해서 무작정 직업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직업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고광대작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서울인 거죠.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서울의 인구수가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초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인구수가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요 추가하게 되면서 한 20만 명이 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지만, 그리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시장을 만들어가지고서 서로 물건들을 사고 팔면서 먹고 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층민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일일 노동자를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국가에게 월급을 받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도 먹고 살기가 괜찮았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흥선대원군 때는 그래도 서양의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에 대한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름대로 군대를 좀 많이 확충을 했었죠. 근데 개혁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한 가지 조선 정부는 양반들에게 뭔가 보답을 해주기 위해서, 즉 당시에 고종이 친정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바로 개혁 정책을 흥선대원군 이전 시대로 거의 다 돌려버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는 세금도 거치지도 않는데 백성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조선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던 상황인데, 거기다 플러스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식군인이 별비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었었죠. 근데 이 별비군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민씨정부는 당시에 별비군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었던 바로 구식 군인들의 숫자를 대폭 줄여버립니다. 그래도 그들이 전부 다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시대 때는 사실상 거의 형식은 징병제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병제나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모병제에 해당했던 사람들은 군대에 가가지고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인데, 그들 중에서 상당수가 갑자기 잘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불만 세력으로 엄청나게 이들이 모여 살게 됐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래도 자르지 않았었던 군대들이 있었어요. 이 군대들의 경우에는 근데 차별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겁니다. 즉 별기군의 경우에는 양반의 자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별기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초특급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월급도 제때 주고, 그 다음에 월급도 좀 많고 이런 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구식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월급이라도 주면 좀 다행인데 월급 자체도 아예 주질 않아요. 거의 1년 이상 밀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식군인들이 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월급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은 군인 생활도 하면서 만약에 집안이 너무 힘들면 가끔 가다가 동네 나가가지고 막노동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얻게 되는 그런 돈으로 간신히 먹고 살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들어갈 말은 바로 구식군인 차별.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관리들의 월급을 관장하는 그런 관청이 이름이 바로 선의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선의청에서 갑작스럽게 그동안 밀렸던 월급 중에서 한 2개월분인가? 그 정도를 군인들에게 주겠다라고 딱 선언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줬었던 월급은 쌀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굉장히 들떴었던 굉장히 많은 군인들은 각각 한 자료씩 그 자료를 내고서 선해청 앞으로 이런 줄을 쫙 썼었죠. 줄을 쫙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뭘 했냐면은 바로 선해청에서부터 이제 쌀을 받아가지고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가 생겼느냐? 쌀의 색깔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이게 뭐지? 이 쌀의 색깔이 조금 좀 검은티티해요. 그래도 웃긴 거, 쌀이 왜 검은티티해? 그래서 이것을 딱 집어가지고 입에 딱 넣어봤죠. 넣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빨이 붉어지겠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쌀도 반 정도는 쌀이 아니고 모래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머지 있었던 그 쌀의 경우에도 좀 다 썩은 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군인들에게 줘야 하는 쌀들을 바로 일부 아정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해청의 관리들이 착복을 한 거죠. 지네들 중간에 띵까 먹은 거죠. 이것을 알게 되자 99인들은 1년 동안 참아왔던 그 불만이 드디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몇몇 군인들은 선해청의 최고 관리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따져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선해청의 최고 관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장관급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 일개 병사가 가가지고서 물론 병사들을 대표해서 만난다고 하지만 가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했었던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선해청의 관리는 그때 당시 이 사람이 명성황후하고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항의를 하러 온 군인들을 곤장 때려버립니다. 그러자 참다 못했었던 바로 이 군인들은 드디어 열받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아니 흥선대원군이 국가를 통치할 때 이렇지 않았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탐관 오리들이 다 착복해서 먹은 것이니까 탐관 오리를 다 내쫓아버리자. 그리고 이른바 국가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사실상 개혁을 한다고 치고서 지금 다 지금 현재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착복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정권을 갖고 있는 민시 세력들 전부 다 내쫓아버리자 라고 하면서 이들은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좀 전에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군인이었다 잘렸던 사람들도 되게 많았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도시의 하층민이 됐었고 그 외에 나머지 이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이 하층민들이 대거 바로 이 군인들의 반란에 동조하게 된 겁니다. 순식간에 그 군인들은 선해청의 관리의 집을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더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사방팔방을 다 이제 때려 부수고 돌아다니고 하다가 그러다가 일단은 별기구를 이끌고 있었던 그 훈련시키고 있었던 일본인 교관을 잡아서 죽여버려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궐을 습격을 합니다. 일본 공사관도 같이 습격을 해버려가지고서 일본 공사관은 야밤에 도주해가지고서 인천으로 도망갔었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궁궐을 습격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민비를 제거해라! 라고 하면서 명성황후를 죽이려고 이때 당시에 난리버섯을 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들이 대신 데려와서 또 왕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시설의 개혁을 이루었었던 흥선대원군이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바로 이 흥선대원군을 앞장세워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흥선대원군은 궁궐로 딱 들어갔어요. 갔는데 문제는 뭐냐? 명성황후는 이미 도망가 버렸어요. 바로 자기의 호위무사의 등에 엉켜가지고서 자기의 옛날 집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버렸었던 거죠. 이렇게 되게 되자 이 흥선대원군은 가짜로 명성황후의 장례까지 치러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시행했었던 모든 개혁 정책을 원상복구한다라고 딱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당시에 바로 일본과의 관계를 전부 다 끊어버리려고 했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먼저 밑줄치겠습니다. 자, 별표 1개. 전개에서는 밀린 급료 지급 비리에 따른 99인 봉기 밑줄 쫙 치고 빈칸을 잡혔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두 번째로 외워야 한다는 바로 사건입니다. 임오군란. 임오군란. 이모년에 군대가 난리를 일으킨 거죠. 임오군란 1882년입니다.
여기에는 도시의 하층민이 가담했고 정부 고관과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 습격하고 일본인 교관까지 살해했었고 그 다음에 밑줄 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합니다. 밑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일본은 이때 당시에 일본 공사관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도망을 가면서도 회심의 웃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국제법상 사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나라의 외교관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는 절대 한 발짝도 함부로 들여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 나라에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발을 들인다는 것, 그 나라의 공사관에다가 발을 들인다는 것은, 즉 외교관 관정이 있는 곳에다가 발을 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백성들은 바로 그런 것을 뭐 생각할 겨를이 있나요? 그래가지고서 일본 공사관들을, 아무런 경비병도 없었던 일본 공사관을 이때 당시에 습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자 일본은 바로 이 기회에 조선 정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건덕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일본은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까지 경제 개혁을 통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성장했던 경제력으로 대규모의 군대를 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군대를 가지고서 바로 조선을 침공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선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이모군란을 빌미를 삼아 가지고서 대규모의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됐었어요. 자, 그리고 근데 이때 당시에 이번에 반대로 명성황후의 경우는 어땠었느냐? 도망은 갔는데 이 상황이 정당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성황후는 당시에 청나라에게 이 조선에 개입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 흥선대원을 내쫓고 다시금 이제 사회를 정상화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청나라는 공식적으로 이런 개입을 해야 되는지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당시에 청나라가 바로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이때 당시에 청나라가 근대화 정책을 펼쳤었는데, 이 근대화 정책의 끄트머리에서 만들어낸 거대한 함대를 바로 조선에게 파병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청의 개입, 민씨 일파의 요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영어는 어떤 게 벌어졌냐? 일본의 군대가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당시에 일본의 군대가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옛날에 바로 프랑스도 물리쳤고 미국도 물리쳤는데 일본은 왜 못 물리치겠냐 라고 하면서 군인들에게 우리 한번 대차게 싸워보자고 이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청나라가 대규모의 함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바로 이제 인천에 딱 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에 흥선대원군은 마침 잘 됐다. 바로 일본 놈들이 오고 있는데 일본의 군대는 절대 청나라의 군대에게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청나라 군대를 이용만 하면 일본의 군대를 쉽게 물리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당시 흥선대원군이 바로 청나라의 총책임자와 직접적으로談判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인천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흥선대원군은 바로 청나라의 배에 올라탔죠. 그리고서 거기에서 청나라의 군대의 총책임자와談判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談判을 벌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배 안에서談判을 벌이고 있는데 배가 갑자기 중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흥선대원군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 몇 년 동안 살다 와요. 여러분들, 자, 이모군란 때의 군인들이 흥선대원군을 앞장세워가지고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흥선대원군이 잡혀갔어요. 그럼 이끌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완전 이 군인들이 우왕좌왕하던 그 틈을 타가지고서 청나라의 군대는 드디어 조선에 상륙합니다. 그리고서는 즉시 어떻게 했냐면 반란을 일으켰었던 바로 이모군란의 군인들을 하나둘씩 전부 다 진압을 하고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자, 군란 진압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청의 흥선대원군 납치, 그리고
드디어 모든 반란이 진압되었을 때 이 민씨 정권은 흥선대원군의 지지를 받아가지고서 아주 득이양양하게 다시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민씨 정권의 재집권. 자, 동그라미 3번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공짜라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청나라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면 청나라의 간섭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청나라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다가 내정 간섭을 본격적으로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청해 군대를 주둔합니다. 동그라미 2번 청해 고문을 파견하게 됐던 것이죠. 바로 마젠창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나라에 고문으로 파견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일인이었었던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을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파견을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개혁 정책을 청나라하고 비스무리하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청나라는 우리나라에 요구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나라를 먹을 생각은 없었지만 우리나라를 청나라의 영원한 꼬봉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부하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즉 바로 청나라는 바로 이 조선을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는 속한 국가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그런 그 외교 관계를 한 단계 더 낮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나라 안에는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 함부로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그런데 당시에 청나라는 초법적으로 청나라의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 어디든 간에 국가의 허락만 받는다고 한다면 아무데나 가가지고서 장사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돼요. 이 조약이 바로 청나라 상인의 특권을 인정하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입니다.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일본도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서 개항장을 설치했던 일본도 내륙 지방에 못 왔었어요. 그런데 청나라 상인들은 이때 당시에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상정에 의거해 가지고서 내륙 지방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자 우리나라는 이 청나라의 이제 침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여러 개의 나라에게 전부 다 침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서양 국가들과 정사 조약을 맺었을 때 이른바 최혜국 조약을 맺게 되죠. 최혜국 조약은 바로 그 나라를 다른 나라와 이 조선이 바로 유리한 조약을 맺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게 유리한 조약을 맺게 된다고 한다면 그 조항을 최혜국 조약을 맺은 나라에게 자동으로 적용한다고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벌어졌느냐?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경계선 없이 사실상 거의 나라가 거의 뚫려버립니다. 아무래도 간에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우리나라 내부를 막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처음부터 완전히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3번 청해 상인 특권 인정,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같은 순간에 북상을 하고 있었던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게 한몫 단단히 받고서 우리나라를 나름대로 자기네 나라의 속국을 삼으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런 악불사 바로 청나라의 거대한 함대가 짠 하고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일본은 흥선대원군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게 공격을 가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청나라가 우리가 바로 조선의 형님이야 이렇게 하면 딱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근데 일본 청나라의 군대 왜 이렇게 세? 딱 보니까 너무 거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덜커덕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에게 바로 책임을 물으려고 했는데 흥선대원 지금 어디 갔어요? 청나라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칼이 가가지고서 흥선대원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바로 이 일본은
우리나라에 간섭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됐던 겁니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피해받은 것은 보상받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서 조선 정부에게 요구를 했고, 이것의 결과 이른바 재물포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별표 1개. 동그라미 1번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일본인 교관도 죽었고 그 다음에 일본인 공사관이 불타버렸잖아요.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상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게 지불을 하게 돼요. 동그라미 1번 일본의 배상금 지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 인정.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일본 공사관은 우리나라의 수도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일본의 군대가 주둔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국가 유지에 위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바로 어떻게 했었느냐? 바로 우리나라에 웬만하면 군대를 주둔시키고 싶었지만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는데, 바로 조선인이 일본 공사관을 지켜주지도 못하니, 그러니 바로 일본인 스스로 일본 공사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안으로 군대를 끌어들여 올 수 있는 바로 기회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 인정. 이것이 나중에 바로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모종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맨날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T노트 학습지 잘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